수강생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13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색채와 소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색소, 도료, 안료, 염료 등 여러가지 그 색과 관련된 그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소라는 것이 있죠. 식용 색소라는 것도 있고 음식물에 들어가는 그런 색소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여기는 뭐 어떤 색소가 쓰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색소, 물체 혹은 생물에서의 색도 되겠고요. 물체나 생물의 색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러한 물질을 색소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료와 색소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협의의 개념으로서 정말 어떠한 색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재, 색의 소재, 그 색을 나타내는 정말 본질적인 그러한 재료를 이제 색소라고 한다. 여기서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그런 색소의 종류, 식물 색소나 동물 색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그 색을 반하는, 색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토시안, 붉은색, 보라, 파란색 등을 나타나게 하고 알리자린, 분홍색이고요. 플라보노이드, 다망색, 노란색, 주황색, 플라몬, 다망색, 클로로필, 오렌지, 노란색, 카사민, 붉은색, 크로틴, 붉은색, 크산토필, 노란색, 포코크산틴, 젓갈색, 피코크시아닌, 파란색, 피코에리드린, 분홍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식물 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물 색소, 헤모시아닌, 오징어, 문어, 새우, 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카르티노이드, 난소나 알감, 망막, 피부, 유즙에서 나오는 그런 노란색, 오렌지색, 분홍색 계열의 색상, 카로티노이드에서 발현되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도료, 한마디로 도장, 색을 입히는 거죠. 도장, 색을 입히는 그러한 재료를 도료라고 합니다. 도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체 표면에 색의 막을 형성을 하죠. 피막, 피부 껍질 같은 막을 형성해서 밑에 있는 그런 물질을 보호하고 또 칼라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는 그런 기능을 지니게 됩니다. 또 종류에 따라서는 특수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도료를 특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도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합선이나 화재의 방사능을 방어하도록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겠고요. 또 선박의 하부를 보호하는데 예를 들면은 해초가 달라붙거나 어패류들이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선박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붙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런 도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야간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해서 특수한 야광 기능을 가진 그러한 도료들을 활용하기도 하죠. 도료를 보시면 도료는 크게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색제는 중합체, 용제, 첨가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전색제에 안료, 색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안료라는 분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투명하게 되겠죠. 색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색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 클리어나 바니쉬 같은 그런 투명 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색제, 중합제, 용제, 첨가제 뭐 여러 가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안료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안료는 유색, 색깔이 있고 불투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기, 기름 또는 일반 용제에 녹지 않는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 않는 분말입니다. 페인트도 보시면은 녹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용제 속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분말들이. 이 안료는 색상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도포되는 물체의 내구력을 증가시키고 부식이나 녹을 방지하는 그런 안료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광택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도막의 강도를 또 증가시키거나 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안료가 활용되기도 하죠. 용제란 무엇일까요? 밑에 용제가 나오는데 용제는 한마디로
안료를 타는, 안료를 썩는, 안료의 어떤 비클 역할을 하는 거죠. 매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체. 도포로 해서 물질 위에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용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건조 속도를 조절하거나 작업성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도막의 평활성, 평평하게 펴지게 하는 그런 성질이죠. 평활성을 부여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용제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수성도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중합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도료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중합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멜라민 수지 도료, 에폭시 수지 도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멜라민, 에폭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료와 중합체의 비율은 도료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안료와 중합체의 농도를 안료 용적 농도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첨가제, 첨가하는 겁니다. 첨가하는 거, 어떠한 그 효과, 효능을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빠르게 건조하려고 하는 건조제나 가소제 이런 것들을 도료 속에 첨가해서 성질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죠.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료는 안료, 전색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색제 중에서도 이 안료와 용제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제는 도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도료를 어떤 물체 위에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공기 중에서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안료, 중합체, 첨가제 이런 것들의 일부가 남아서 도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용제는 어떤 물질로서 재료들을 옮겨주는 도포가 되게 하고 옮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도료의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색제에 의해서 또 안료의 종류에 따라서 도료 상태에 따라서 도막에 따라서 도장 방법에 따라서 혹은 도장하는 그러한 공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도료의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도료가 어떻게 건조되느냐 건조 방법에 따라서 도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도료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도료의 무늬에 따라서 무늬의 재질감이죠. 재질감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분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직접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 나누는 도료의 종류는 천연수지 도료, 합성수지 도료, 수성도료, 특수도료 이렇게 나눠집니다. 천연수지 도료 그야말로 천연의 수지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옷, 캐슈케 도료, 유성 페인트, 유성 에나멜, 주정 도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천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기름 성분을 한번 가공을 해서 도료를 만드는 것은 합성수지 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런 페인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수지 도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료가 바로 이 합성수지 도료입니다. 내 알카리성이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마무리 도료로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흔히 쓰는 락커 있죠, 래커라고도 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수지 도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도료 말 그대로 물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료가 되겠죠. 전색제로서는 악유나 카틴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취급이 간편하게 뭐 주변에서 물을 가져다가 섞을 수 있죠. 그리고 경제적이죠. 물값이 아무래도 합성수지라든가 기름류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또 발효성이 낮죠. 수성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장이 될 때 그 기름 성분이 대부분인 건 유성이나 합성수지 도료 같은 경우에 물론 용제가 증발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성분들이 발화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잔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성도료가 상대적으로 발화성이 낮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도료는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이거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분되는 천연, 합성, 수성 이런 도료들이 더 진보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 독특하게 쓰여진 그런 재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료들, 그 특수 도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료의 발전 과도기에 활용된 특수한 도료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쉽네요. 자, 그렇다면은 도료는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바람직하느냐? 도막, 도포한 면이죠. 도포에서 바른 그 색칠한 그런 면이 도장이 되는 물체, 색이 칠해지는 그 물체에 딱 잘 들러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은, 벗겨지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도막이 형성됨으로써 안에 있는 그 물체가 보호가 되고 또 깔끔하고도 예뻐 보이는 그 미관상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막이 금속적인 것으로부터 비금속적인 것 같이 임의의 성상을 지닐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화가 가능한 그러한 성질과 상태를 지닌 것이 이제 바람직한 도료의 특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색깔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도료의 특성 중에 하나로 또 색깔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도장이 쉬워야겠죠. 열심히 이제 바르려고 딱 봤더니만 페인트 속에 넣어둔 페인트와 붓이 어느새 말라가지고 칠할 수가 없더라. 페인트 통에서 붓이 꺼내지지 않더라. 이러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도장이 쉬워야 된다. 그리고 몇 번 바르고 났더니만 굳어지거나 아니면 갈라져서 칠하기가 쉽지 않다.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곤란하겠죠. 일단은 도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을 칠하는 것, 도장하는 것이 용이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료의 특성, 바람직한 도료의 특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도 안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서 배웠듯이 오일, 리스 등의 전색제하고 혼색될 때 이 전색제를 착색, 이런 전색제랑 합해져가지고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 알코올, 벤졸 등의 용지에 녹지 않는 분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는 불용성, 녹지 않는 백색 또는 육색의 무기, 유기 화합물로서 자체적으로는 염색되지 않습니다만 전색제의 도움으로 물체에 부착되거나 미세하게 분산되어서 색을 띠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색소가 안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료는 뭐 전색제에 섞어서 도료나 잉크 인쇄나 그림 물감 등으로 물체 표면에 활용이 되겠죠. 고무나 합성수지 등에 직접 섞어서 착색을 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 사출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원 재료를 만들 때 그 플라스틱 원재료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그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의 그 작은 발포된 조그만한 그 동그란 구들 있잖아요. 그 구슬 같은 그 하얀 동그라미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콩알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들을 일단 사출하는 기계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열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녹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콩알탄 같은 동그라미가 이제 각각의 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 색을 띠게 만들 때 바로 이제 이런 안료를 섞어 넣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만한 발포구로 만드는 과정 속에 이렇게 안료를 집어 넣어서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전색제가 필요 없겠죠. 바로 고무나 합성 수지 등에 직접 섞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유한 그 사축 칼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라스틱 재료로 활용이 되는 것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안료는 도자기의 유약이나 화장품, 플라스틱, 합성섬유의 원료의 착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료는 그 입자 크기가 이중 착색도, 불투명도, 점도, 굴절률, 그리고 빛의 산란과 흡수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자의 크기가 안료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안료의 종류는 크게 무기안료와 유기안료가 있습니다. 이제 무기질, 유기질 이런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무기질 보면은 대부분 어떤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들, 광물 같은 거죠. 뭐 돌가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무슨 뭐 분필가루나 돌가루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유기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무기안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광물성 안료나 천연 광물성 안료들 이런 것들 이제 무기안료가 되겠습니다. 유기안료에 비해서 불투명하죠. 농도도 불투명합니다.
반면에 내광성, 빛을 잘 투과시키지 않죠. 그리고 열도 잘 외부의 열을 막고 또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도 막는 그러한 내열성 양호하고 유기용지에 녹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뭐 도료에도 쓰이고 잉크 인쇄, 회화용 크레용, 고무, 통신기계, 건축재 합성수지 등에 사용이 됩니다. 내광성, 내열성 좋기 때문에 은폐력도 역시 좋습니다. 은폐력 좋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을 했을 때 밑에 있는 원래 물체의 색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은폐력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커버한다.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은폐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빛에 의한 변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연료는 어떨까요? 무기연료에 비해서 잘 늘어붙겠죠? 착색력이 우수하고 색상이 선명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 인쇄나 도료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섬유 수지 나령 그리고 플라스틱 등의 착색에도 이 유기연료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번엔 염료. 염색할 때 쓰는 재료가 염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염료는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단분자로 분산하고 섬유 등의 분자와 잘 결합하여 착색하는 유색물질이다. 넓은 뜻으로 섬유 등 착색제의 총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눌러붙습니다. 다른 물질과 흡착, 결합하기 쉬워서 어디만 있을까요? 섬유, 방직계통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 이외에도 피혁이나 잉크, 종이, 목재, 식품 이런데 색깔을 내는데, 염색을 하는데 사용되는 색소가 바로 염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색하는 재료, 염료. 안료와는 약간 개념이 틀리죠. 안료는 녹지 않는 분말입니다. 염료는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물체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염료의 종류에는 천연염료, 동물염료, 인조염료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연염료, 색채가 선명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독특한 색채로 고급품의 섬유 염색에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쪽염료, 하늘빛 염료죠. 어떻습니까? 이 쪽염료에 계속 반복해서 염색을 하면 염색을 할수록 남색이 되죠. 그렇습니다. 흑색에 가까운 현색이 되고요. 이런 쪽염료가 그렇죠. 좀 서글픈 이야기도 한데 화의 사상과도 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화의적 색인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동쪽이기 때문에 어떤 청색을 지향하는 그러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또 그 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으로도 이제 또 쪽색이 또 선호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홍화염료 방춘성이 있습니다. 천연염료도 피부에 바르면 산소 공급이 촉진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치료제로도 사용되는데 이게 바로 주황색이죠. 주홍색. 자초염료, 자색, 치자염료는 적공색, 소목염료, 목재 안쪽 빛깔이 짙은 부분인 심재를 사용하는 다색성 염료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염제에 따라서 황색, 적색, 자주색, 흑색으로 염색이 된다. 자, 그리고 인디고 뭔가요? 청바지의 컬러죠. 청바지의 컬러가 인디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류에게 알려진 오래된 염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디고는 벵갈이나 자바 같은 아시아 여러 곳에서 자라는 토종식물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동물염료 볼까요? 동물염료.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염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징어 먹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피아 칼라. 이런 것이 이제 동물염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공적,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염료, 인조염료죠. 인공적으로 만든 염료, 인조염료. 직접 염료는 분말 상태로 찬물이나 더물에 간단히 용해되고 혼색이 자유로워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하지만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탁 또는 햇볕에서는 약한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다. 현감염료 볼까요? 현감염료. 소량만 사용해도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표백하는 그런 염료가 이제 현감염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표백의 효과가 있는데 한도량을 넘어서면 백색도가 줄고 오히려 파랗게 돼버리는 그런 염료, 현감염료가 되겠습니다. 종이, 합성섬유, 합성수지, 펄프, 양모 등의 보다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현감염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는 화장지에 형광염료가 몸에 좋지 않은, 몸에 해로운 성분이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죠. 식품염료, 식품의약품, 화장품 등에 착색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 염료, 이제 식품염료가 되겠습니다. 색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색료, 색깔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바로 이제 색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특정 가시광선만 반사를 해서 그 색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시광선, 대다수의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가시광선만 반사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색료가 되겠죠. 이러한 색료는 이제까지 배운 염료 그리고 안료로 크게 구분이 된다. 2교시에는 색채와 소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굉장히 그 숙지해야 될 것들이 많은 부분이네요. 그 좀 생소한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만 가지고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색소에 대해서 배웠죠. 색소, 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소재, 그 성분, 그것이 이제 색소. 때에 따라서는 안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피그먼트, 안료와 색소. 여기서 저희가 배운 내용들은 좀 더 안료보다는 좀 협의의 의미로서 정말 그 특유의 색을 내는 그런 성분으로서의 색소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또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죠. 도료는 안료와 전색제로 이루어진 도장하는 재료가 되겠죠. 전색체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중합체와 용제, 첨가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안료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염료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료와 염료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색을 발현하는 재료, 색료의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색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색채 관리를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것은 색채를 구현하고 색채를 발현하는데 필요한 색채 관리에서 색채 발현에 필요한 색채 소재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색을 측정해서 그 값을 도출해내는,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측색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